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황입니다. 이 문화 충격은 정치와 문화, 경제, 그리고 지역 등을 넘어서 전 세계 이슈들을 심도 있게 짚어봅니다. 오늘도 저희 주영석 기자님과 원영석 기자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7번째 에피소드 오늘의 주제는 이 민주당 전당대회 주요 볼거리, 그리고 민주당 선거 전략, 대선이 오늘이면 트럼프가 승리할 수도 있다. 그리고 지금 한창 이제 논란이 일고 있는 뉴저지주 포트리 경찰 총격 사망, 빅토리아 리, 이 경찰 바디캠 공개 등을 세 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소식인데요. 지금 한창 진행 중이죠. 네. 이 민주당 전당대회 주요 볼거리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원영석 기자. 예, 민주당 전당대회가 이제 어제 시작했습니다. 월요일 그렇죠. 방송 시작하면은 그제가 되나요? 예,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이제 목요일까지 우리 이어지는데 녹화 시점에서는 어제입니다. 녹화 시점에서는 지금 어제인데. 시카고에서 진행 예. 중이죠. 그래서 어제 하이라이트는 사실 많은 사람이 기다렸는데 조 바이든 현직 대통령이 이제 첫날 연설을 했는데 너무 늦게 나왔어요. 일단 동부 시각으로 11시 28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프라임 타임 때 왜 안 나왔냐? 현직 대통령인데 너무 푸대접한 게 아니냐? 이런 논란이 벌써 첫날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푸대접 아니냐? 아니면은 뭐 어쩔 수 없는 일정. 근데 민주당 진영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박수가 그만큼 너무 많이 터져 나와 가지고 이게 미뤄진 것일 뿐이다. 그래서 조 바이든 그러면은 좀 잘 울보 대통령으로도 좀 알려졌거든요. 눈물이 많으세요? 눈물이 좀 많으신 네, 나이가 분으로 많으셔서 그렇게, 그런지. 네. 나이 들면 사람이 눈물이 많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좀 네. 감정이 좀 더 네, 솔직해지고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트럼프만 봐도 사실 옛날 인터뷰 보면은 굉장히 정제된 모습이었는데 나이 들면서 더 과격해졌거든요. 제가 보니까 나이가 들면은 좀 감정이 좀 더 솔직해지고 그렇죠. 그러는 것 같아요. 사실 뭐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젊을 때 이렇게 그 인터뷰를 하는 거 보면 굉장히 달라요. 조용조용하게 네. 얘기를 네. 침착하게 하는데 네. 요즘 들어서는 그냥 그러니까 왜 바뀌었나 그런 생각이 들죠. 옛날 인터뷰 80년대 인터뷰를 보면은 굉장히 조곤조곤 얘기하고 자기 성격 색깔을 너무 드러내는 걸 또 싫어했던 것 좀 같았는데 이렇게 자제를 하는 모습이 자제하는 눈에 모습 보였죠, 보여요. 그 당시에. 예, 근데 언젠가부터 이제 안 되겠다 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바이든이 2017년 그때 오바마가 자유의 메달 수여를 한 적이 있었죠. 그때 네. 울었던 기억이 나고 또 2021년 대통령 취임 직전에 델라웨어 자택을 떠나면서도 그 연설조 중에 감정이 복받쳐서 눈시울을 붉힌 적이 있었습니다. 그제 방송 시간은 그제인데 전당대회에서도 이렇게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 라스트 댄스 52년 정치 인생을 이제 사실상 마감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마지막 연설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제 연설을 좀 볼 때는 또 힘찬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지난 토론과 달리. 그래서 일부에서는 토론 때 1차 토론 때 저런 모습을 보였다면은 안 물러날 수도 있었을 거다. 그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좀 작심하고 이렇게 좀 강한 모습을 보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어제 연설 보면은 자기의 정치 성과 치적들을 이렇게 많이 내세웠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논란은 계속 그 보수 진영에서는 하고 있어요. 일부러 바이든을 덮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카말라 해리스도 바이든하고 거리 두기. 그리고 지난 3년 반 동안의 그 별로 치적이 아니라고 느껴서인지 이렇게 거리두기에 나섰고 8시 정도에는 나왔어야 되는데 8시 30분 동부 시각으로 보통 프라임 타임 때 시청률이 가장 높은 시간대에 현직 대통령을 출연시키는 게 그게 최소한의 예인데 왜 11시 반에 이렇게 확 다들 잘 시간에 이렇게 밀었느냐. 그런 논란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첫날에 너무 대통령 푸대접한 거다. 현직 대통령. 예.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예. 또 한편으로 보면 이게 그 일종의 쇼잖아요. 그렇죠. 전당대회라는 쇼죠. 게. 이벤트죠. 그래, 이벤트고 여기에 조 바이든 대통령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제 그 찬조 출연자들이 나와서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을 위해서 힘을 몰아주는 자리였기 때문에 네. 뭐 공연으로 치면 특정 가수의 단독 공연이 아니라 콜라보레이션이잖아요. 근데 그런 점에서 보면 뭐 예를 들어 BTS가 나온다 그러면 당연히 맨 뒤에 나오죠. BTS가 앞에 맞아요. 나오거나 네. 중간에 나오면 이상하죠. 그 뒤에 나오는 가수들한테 안 되고 당연히 헤드라이너는 맨 뒤에 나오는 그 어떤 그런 느낌. 뭐 네. 80년대 우리 예전으로 치면 뭐 항상 마지막은 조용필이 장식하는 그렇죠. 약간 그런 네. 느낌. 피날레. 네. 근데 이제 뭐 원영석 기자 말대로 11시가 넘은 시간이면 너무 늦지 않았나. 네. 근데 또 서부까지 감안하면 서부는 딱 좋아요. 서부는 좋죠. 그렇죠. 우리들이 볼 땐 좋죠. 우리 편할 때. LA에 사는 캘리포니아에 사는 우리가 볼 때는 딱 프라임 타임이기 때문에. 사실 뭐 중부도 마찬가지죠. 네, 중부도 이게 시차가 있기 때문에. 서부에서는 모든 게 보기 편한 시간이에요. 경기도 그렇고 그럼요. 스포츠 이벤트도 네. 그렇고. 그래서 사실. 그런 점을 좀 감안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전 연설 중에 그게 좀 인상 깊었어요. 사실 어제부터 시카고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가서 시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예, 프로 반전 팔레스타인, 시위. 예, 팔레스타인을 그렇죠. 지지하면서 반전 시위. 이스라엘을 규탄하는 네. 시위 벌이고 있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불편할 수 있어요. 어찌됐건 민주당 정권 하에서 이스라엘이 전쟁을 일으키고 물론 뭐 공화당도 강력히 주장하고 있지만 어찌됐건 민주당이 주도해서 지금 이스라엘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대해서 미국인들이 이렇게 싫어하고 반대하고 있고 전 세계인들이 지금 규탄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They have a point. 그 거리에서 네. 시위하는 사람들 they have a point. 그들은 이스라엘을 규탄하고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데 they have a point. 좀 그거 보고 아 역시 조 바이든 대통령은 그래도 이 이스라엘 문제에 있어서 사실 대통령 혼자 마음대로 미국이 독재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마음대로 막 결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 쪽 입장, 공화당 쪽 입장까지 다 감안해야지만이 대통령이 결정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조 바이든 대통령은 어찌 됐건 이스라엘의 어떤 지금의 그 학살스러운 그런 모습은 분명히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네버 포인트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런 것이 저는 굉장히 좀 인상이 깊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뭐 앞으로 또 얘기가 나오겠지만 어제 전 또 한 명의 반가운 인물 힐러리 클린턴. 정말 오랜만에 나오지 오랜만에. 않았습니까? 네. 2016 대선에서 패배한 이후로 저는 처음인 것 같아요. 8년 만에. 분출했었는데. 두분 분출했고 네. 물론 트럼프 저격에 나섰죠. 2020 대선 때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그 후보가 될 때 지원 연설을 했지만 그때 아시다시피 코비드 19이 엄청난 때였기 때문에 그 원격으로 네. 그 대회 연설했어요. 직접 가질 못하고 자신의 거실에서 카메라를 보면서 맞아요. 화면으로 네. 연설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힐러리 클린턴이 사실상은 은퇴 아닌 은퇴를 하고 있었다. 네. 그 2016 충격적인 패배 이후로 많은 비난도 받으면서 그렇죠. 이제 그 공식 속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했는데 8년 만에 나와서 또 사실 본인 입장에서는 얼마나 좀 쓰라리겠어요. 본인이 최초의 미국 여성 대통령이 되고 싶었고 또 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 대통령 선거 하루 전날까지도 거의 모든 다 언론사들이 된다고 했죠. 힐러리의 승리를 예상했는데 이렇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최초의 근데 여성 자리를 카말라한테 근데 이제 내줄. 카말라 하리스가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맡고 있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도 굉장히 만감이 교차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말라 하리스를 지지하는 연설을 네. 했다는 점. 그 유리천장 얘기를 하면서 나는 지금 유리천장 틈을 살짝 엿보고 있는데 거기 카말라 하리스 대통령의 네. 얼굴이 보인다 뭐 이런 표현을 하면서 굉장히 그 표현이 참 영화스럽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때 영화스럽고. 그랬죠. 저기 2016년 이제 패배 네. 그 승복 연설할 때 깨지는 못했지만 흔들기는 많이 이렇게 네. 그 흠집을 많이 냈다고. 예. 네. 그런 것과 더불어서 이번에는 근데 좀 깰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았고요. 그러면서 근데 또 인상 깊었던 거 힐러리 얘기 중에 인상 깊었던 건 이제 연설을 마무리하면서 지금 앞서가고 있는 것 같은데 분위기 좋지만 안심해서는 안 된다.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냥 본인이 그랬잖아요. 네. 2016년 대선 때 누구나 다 힐러리의 손쉬운 승리를 예측했는데 뚜껑을 여니까 네. 트럼프 후보의 승리였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힐러리가 마지막으로 강조한 건 안심하지 마라. 지금 절대 안심해서는 안 된다. 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된다. 네. 이 얘기는 본인의 경험에 의해서 우러난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굉장히 인상 깊었고 네. 그 어제 그 현장을 취재한 이 언론사들 얘기 들어보면 일부 민주당 청중들은 힐러리가 나왔을 때 눈시울을 붉히는 참 8년 동안 이렇게 낭인 뭐라 그럴까 좀 떠돌이 낭인처럼 민주당에서 뭔가 제대로 좀 대접받지도 못하고 네. 2016 대선에서 패배해서 결국 트럼프 시대를 열게 해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힐러리는 민주당 사람들에겐 큰 죄인이라고 볼 수도 예. 있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본인 스스로가 8년을 힘들게 보냈는데 그걸 딛고 다시 나와서 이제 해리스 지원 연설하는 걸 보면서 힐러리를 지지했던 일부 지지자들이 예. 눈시울을 붉히는 장면도 예. 저는 좀 사실 뭐 어제 좀 뭔가 할아버지와 할머니 그리고 맞아. 손녀가 나온 느낌이긴 했는데 네. 아니 사실 그렇죠. 그 클린턴, 바이든, 부시 가문들은 네. 저희들이 수십 년간 입에 그렇죠. 계속 네. 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29살 때 들어갔잖아요. 네, 맞아요. 조 바이든 어제 연설 중에 그제 연설 중에 그 인상적이었던 거는 자기가 처음에 의회에 들어갔을 때는 너무 나이 어리다고 욕을 먹었는데 이제는 대통령이 되니까 너무 나이가 많다고 맞아요. 그렇게 욕 먹는 그런 처지가 됐다는 최연소와 얘기도 최고령을 언급했더라고요. 한꺼번에 다 하신 예. 분이니까. 그리고 그 말씀하시니까 예. 제가 또 생각나는 연설이 자신이 그 델라웨어주 클레이몬트에서 더듬거리고 겸손하게 시작한 그런 어린 아이 같은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백악관 사무실에 앉아 있다. 그 자기처럼 말 더듬고 말도 잘 못하는 이런
장래가 보이지 않던 이런 어린이가 젊은이가 청소년이 이렇게 대통령까지 될 수 있는 나라는 미국밖에 네, 없다. 네. 뭐 이런 얘기 굉장히 좀 겸손한 얘기였어요. 본인 스스로가 말 못하고 말할 때 더듬거리고 하는 얘기까지 솔직하게 얘기하면서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런 미국을 지켜야 된다. 네. 이런 얘기를 한 것이고 이제 뭐 속내를 다 뭐 내비쳐도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그것도 바꿔 말하면은 직업 정치인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렇죠. 직업 정치인이야.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일장일단이 있을 수 있는데 아까 또 어떤 관전 예, 포인트가 팔레스타인 말씀하셨는데 음. 사실 근데 정책상으로는 거의 일방적으로 친이스라엘 정책을 펼친 건 맞습니다. 바이든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제가 볼 때 지지율, 특히 젊은층 지지율이 타격을 받은 게 젊은층은 팔레스타인 쪽 많이 응원하거든요. 이스라엘보다는. 네. 그래서 젊은층 지지율이 올해 가장 기현상 제가 봤을 때 여론조사 중에 가장 기현상 중에 하나가 젊은층 유권자 사이에서 거의 5대5 비슷하게 나온 거예요. 트럼프하고 바이든 사이에. 그래서 왜 그러나 싶더니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이슈가 큰 거예요. 이건 일방적으로 그 이스라엘을 지지했고 어쨌든 트럼프 정부 때는 그런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다는데 젊은층이 그렇게 표심이 많이 가서 네. 제가 볼 때 어제 그 네아버 포인트는 그 정도는 해야지 젊은층 표를 이렇게 끌어올릴 사실 수 뭐 있다고 생각을 한 카말라 것 같아요. 해리스도 그렇고 저기 조 바이든도 예. 그렇고 어제 얘기하는 거 쭉 들어보면 팔레스타인 그 시위대들이 계속 지금 민주당 시카고에서, 행사에서 예. 하는데 그걸 좀 안고 가는 듯한 모양새를 보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사실 그게 민주당 원래 기본 텃밭이었잖아요. 강성 진보 아니, 그렇죠. 진영이 팔레스타인을 이제 지지하고 이스라엘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 표를 외면하면은 이기기가 힘들죠. 그래서 네. 바이든도 원래는 자기가 맨날 말을 했죠. 중도조다 막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사실 실제로 2021년에 취임한 이후 지금 3년 반 거의 4년 가까이 펼친 정책들을 보면은 생각보다 급진적인 그런 정책들을 많이 펼쳤습니다. 그 이유는 조 바이든 자체가 굉장히 강성 진보라기보다는 그쪽 강성 진보 그 베이스를 잃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금 좀 더 유화적인 제스처를 많이 취하잖아요. 선거 때가 오니까 그 카말라도 그렇고 바이든도 그렇고 제가 볼 때 카말라 해리스가 원래대로 상식대로라면은 만약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없었다면 저는 펜실베이니아의 자시 샤피로 주지사를 부통령 후보로 선택을 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주의식이기 예, 근데 주의시고 그렇기 때문에 선택하지 못했고 심지어 CNN의 벤 존스 논객, 네. 벤 존스 논객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넘어가고 있지만 지금 민주당 내에서 일부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반유대주의가 형성되고 있는 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까지 그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의 이거 숙제가 되는 것 같아요. 되는 제가 것 같아요. 한 가지만 예. 할게요. 그리고 남부 국경에 장벽 세우는 거 반대했잖아요. 민주당에서는 기본적으로 그 장벽 세우는 건 반대인데 근데 전당대회 때 장벽을 어마어마하게 세웠습니다. 민주당이. 그래서 이거는 내로남불이다. 이런 비난까지 나왔고 또 그 앞에서 또 그게 이슈잖아요. 대통령 선거에서 그 낙태 이슈와 또 이제 중요시하게 여기고 지금 민주당 진영에서도 그 중요시 여기는데 전당대회 앞에서 무료 낙태 버스까지 이렇게 시설을 세웠고 무료 정관 수술까지 이렇게 세워서 이게 이제 찬반 논란이 뜨겁게 일고 있습니다. 낙태는 사실 민주당은 좀 내세우고 싶은 예, 그렇죠. 악유하고 싶은 주제고 공화당은 사실 좀 피해가고 싶은 주제겠죠. 예, 그 어찌됐건 그래서 어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낙태 얘기도 좀 네. 나왔고요. 그 앞서 말씀해주신 그 내용 팔레스타인 내용 예. 관련해서 아주 좋은 포인트 같아요. 그 민주당이나 그러니까 미국은 정당이 두 개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민주당, 공화당, 민주당이기 때문에 스펙트럼이 넓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좀 유럽처럼 다당제 국가면 뭐 완전 보수, 뭐 중도 보수, 중도, 뭐 온건 좌파, 뭐 극좌파 여러 개의 네, 당이 네. 나뉠 수가 있는데 그럴 수가 없죠. 미국은 당 두 개밖에 없으니까 결국 한 당이 여러 성향, 그 정치 성향을 대변해야 되기 때문에 민주당도 그게 고민입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문제 관련해서도 지금 말씀해주신 진보파들 아주 강렬한 진보파들은 맹렬한 진보파들은 이 프로팔레스타인이고 이스라엘의 학살을 아주 강하게 규탄하고 있고 그러나 민주당이 그런 진보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민주당에도 온건파들이 있고 온건파들 있죠. 약간 거의 보수에 가까운. 네, 네. 있어요. 조 바이든 대통령도 사실은 있어요. 온건 보수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대놓고 이렇게 프로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 비판하는 거 싫어하잖아요. 또. 네. 그러니까 너무 또 젊은층 표를 의식해서 프로팔레스타인 쪽으로 가게 되면 또 이 온건 보수의 표를 잃을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굉장히 스탠스가 난감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한쪽으로 가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한쪽을 외면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적당히 밸런스를 잡으면서 외줄타기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 그래서 조 바이든 대통령도 어제 네버 포인트 하면서 하는 얘기가
팔레스타인 사람도 너무 죽지 않았어야 될 사람이 너무 많이 죽었고 이스라엘 사람도 그렇다. 그러니까 양쪽을 다 보듬을 수밖에 없는 네. 거예요. 그런 네. 점이 있다는 거고. 그래서 저는 어제 또 한 명의 그 중요한 인물이 눈에 띄었는데 바로 그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 굉장히 열정적으로 연설하더라고요. 네, 굉장히 열정적이고 저는 이 AOC를 보면서 그 언제였죠?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혜성처럼 등장했던 그 연설이 2004년이었죠. 4년이었나요? 오바마는 2004년. 2004년이 됐군요. 예. 20년 전인데요. 예. 그 맞네요. 당시에 20년 오바마 전. 그 일리노이 연방상원의원이 연사로 나와서 예. 전당대회에서 정말 너무나 멋진 연설을 그렇죠. 하고 기가 막힌 연설의 외모까지 그래서 하루 아침에 스타가 돼버렸잖아요. 그거 덕분에 대통령이 됐다고 대통령까지 많이들 됐고. 생각하죠. 그 네. 연설. 저는 이 오카시오 코르테즈를 보면서 여자 오바마 같은 느낌도 약간 아. 난다. 예. 어제 그 이 오카시오 코르테즈가 힐러리 클린턴 등장 전에 나왔어요. 그래서 오카시오 코르테즈 연설하고 이어서 이제 힐러리 클린턴이 나왔는데 오카시오 코르테즈가 굉장히 그 외모에도 좀 신경을 써서 나왔고 연설도 저는 좀 인상적이었던 게 이분이 뭐 민주당에서 가장 격렬한 진보파잖아요. 네, 가장 강성 강성 진보. 진보파인데 확실한 진보파인데 어제는 톤 다운하는 게 확실히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진보가 아닌 조 바이든 대통령 같은 약간 보수적인 인물이 오히려 팔레스타인 프로 팔레스타인적인 얘기를 하고 오카시오 코르테즈는 뭐 누가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프로 팔레스타인입니다. 네. 강력하게 네, 이스라엘을 네, 규탄하는 네. 인물인데 어제는 오히려 그런 얘기를 안 했어요. 네. 그 전당대회장 밖에서 그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걸 뻔히 알면서 그 얘기를 피해갔고 그리고 카말라 하리스가 어찌됐건 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서 평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네.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이런 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네. 오카시오 코르테즈도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그런지 정치인이 좀 돼가고 있구나. 지금 느낌. 뭐 예전에는 투사 같은 느낌이었다 그러면 맞아요. 지금은 예. 좀 프로 정치인 같은. 이게 지금 우연인지 모르겠는데 그 저희 정치 평론가 중에 한 분이 사실 저번에 공화당 전당대회 갔을 때도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네. 이번에 민주당 전당대회 가신 것도 지금 아,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네. 굉장히 화려하네요. 네. 예, 꼭 무슨 콘서트장 같고요. 네. 예, 전부 다 파란색 물결이 네. 일고 있고 예. 이 뭐 자, 예.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콜테스 한번 얘기하고 싶은데 맞아요. 요 최근에 나오는 그 공개적으로 공식적인 자리에서 나오는 발언들을 보면 중도적인 게 많이 네, 느껴졌습니다. 많이 느껴져요. 언제 또 느꼈냐면은 제가 볼 때 이제 나중에 그 연방 상원까지 노릴 것 같아요. 뉴욕주에서. 근데 그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콜테스가 그 트럼프 피격 사건 때 청문회 하원 감독위원회 그때 나왔는데 그때도 네, 이제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인상적이었어요. 아주 조목조목 예. 아주 논리적으로. 맞아요. 네. 굉장히 논리적이었고 어떻게 저렇게 저런 면모가 있었나 할 그렇죠. 정도로 그리고 굉장히 날카롭고 날카로웠어요. 트럼프면 사실 정적인데 네. 이거는 당을 떠나서 나도 위협을 많이 받는 사람으로서 이게 상식적으로 나는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서 그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140야드였나요? 그게 거리가 그 정도 되죠. 트럼프하고 그 저격범에. 근데 그 소총 AR-15 소총이 보통은 400야드라고 언급한 것 같아요. 415야드 정도까지인데 왜 그럼 415야드까지 경호원들이 거기 없었느냐? 딱 이런 날카로운 질문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치트를 당시 네, 경호국장이 당시. 꼼짝을 못 하더라고요. 사실 코르테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요즘에 느끼는 거는 조금 차기 뭐 네, 이런 뭐가 좀 있어 보이는 바뀌었어. 네. 바뀌었어요. 그리고 팔레스타인 얘기 별로 안 해요. 이제. 네. 맞아요. 왜냐하면 네. 색깔이 좀 이제 색깔로 따지면 좀 이제 민주당이 파란색이지 않습니까? 네. 이분은 짙은 남색, 완전 남색 중에 남색이죠. 남색 중에 네. 남색이라고 최전선. 생각했는데 네. 어제 하고 최근 행보들을 보면 이게 차기 뭔가를 그렇죠. 준비하는 거 아닌가? 저도 그런 느낌을 어제 네. 굉장히 강하게 받았는데 이분이 평소 본인의 소신이라든가 그런 성향을 감안하면 좀 지르는 연설을 했어야 되는데 네. 그게 어제 같은 경우는 이왕 기자가 지적한 것처럼 뭔가 정치적인 미래를 좀 그런 거. 맞아요.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지금 행보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고 사실 오카시오 코르테즈 같은 경우도 외모나 이런 면에서 제가 볼 때 예쁘죠. 정치인으로서 어떤 상품성 솔직히 이런 예쁘죠. 그런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굉장히 상품성은 있는 인물이에요. 그리고 맞아요. 연설도 잘하고 그리고 이분 아시다시피 그 웨이트레스 출신입니다. 웨이트레스 출신이죠. 그 정말 오바마랑은 다른 게 오바마는 그래도 엘리트 출신인데 앨리스. 이 오카시오 코르테즈는 정말 밑바닥 네. 밑바닥 그 흑수저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기까지 지금 34살이고 네. 나이도 젊고 그런 뭐, 면에서 충분히 좀 미래를 볼 수 있는 나이가 아닌가 예. 싶어요. 마지막- 그 오카시오 콜테스가 트럼프도 이 사람은 스타다. 그 그럼 이제 좀 아비타라고까지 그렇게 표현했고 그 오카시오 콜테스가 그때 사실 그 정치 역사에 손꼽는 그런 드라마틱한 네, 승리를 거두지 승리라고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신발을 보면은
다 헐어 빠진 신발을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그 정도로 이렇게 풀뿌리 운동에 나선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다큐멘터리 박물관에 오카치 장식돼 선거 있대요. 운동한 다큐멘터리가 예. 넷플릭스가에 예, 나왔는데 있어요. 저도 봤는데 봤습니다. 예. 굉장히 재미가 있었고요. 네. 정말 말도 안 되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뉴욕에서 그것도 기적을 연출해냈는데 넘버 4를 이겼잖아요. 이겼죠. 예. 예. 그래서 이 오카시오 코르테즈가 주장하는 거는 이제 그런 거죠. 결국 자기가 웨이트레스 출신으로서 여기까지 올라왔듯이 모든 일하는 국민, 노동자들을 위해서 자기는 싸우겠다. 이제 그런 네. 얘기인데 아무튼 이 민주당이 참 보수부터 진보까지 아우르는 이런 그 정당으로서 어제 괜찮았던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 보면 잘 만든 쇼긴 하지만 어찌됐건 쇼 같은 느낌이 드는 좀 쇼였다.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그 것 오바마가 같아요. 화요일인데 일부러 화요일로 한 것 같아요. 연설 잘하고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제 괜히 카말라 해리스 더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마무리하는 저걸로 해서 저희 원영석 기자님 앞으로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 좀 어떤 것들을 관전 포인트로 보면 좋을까요? 앞으로 전당대회는 이제 그 버락 오바마 연설, 그다음에 빌 클린턴이 3일째 하이라이트 헤드라인 장식하고 마지막 날이 이제 카말라 해리스인데 사실 카말라 해리스는 공화당 진영에서 제일 연설 못하는 그런 후보라고 정치인이라고 그렇죠. 이렇게 계속 찍어 누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 관전 포인트고 아마 보통 전당대회가 끝나면은 트럼프도 그걸 즐겼거든요. 그 지지율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카말라도 여기서 조금 더 탄력을 받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팀월스는 별로 생각을 안 했어요. 팀월스도 기대가 됩니다. 팀월스가 사실 팀월스가 어떻게 보면은 카말라 스포트라이트를 좀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데 팀월스하고 카말라, 빌 클린턴, 버락 오바마 요 4명 기대가 됩니다. 네, 뭐 이제 전당대회 뭐 대관식이라고 하죠. 네. 네, 지금 대관식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다음 주제. 야, 이것도 참 생각해볼 문제예요. 네. 민주당 선거 전략가가 대선이 오늘이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공화당 대선 후보가 승리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이 민주당의 선거 전략가 유명한 분들이 많은데 네. 그 중에 대표적인 한 분이죠. 데이비드 엑셀로. 예, 오바마 만든 사람. 바락 오바마를 예. 만든 사람이죠. 그래서 이 민주당에서 손꼽히는 선거 전략가입니다. 선거 전략가인데 이 데이비드 엑셀로드가 지난 일요일 날 그러니까 이틀 전이었죠. 방송에 나와가지고 현재 카말라 해리스 기세가 좋다. 뭐 모든 여론조사에서도 앞서가거나 앞서기 직전에 하여튼 추세적으로 굉장히 좀 올라가는 추세여서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렇다고 민주당이 기뻐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일침을 간 겁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오늘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면 난 내 생각에는 트럼프가 이길 수도 있다고 본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데이비드 엑셀로드가. 그러면서 민주당은 절대로 안심한다거나 방심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해서 굉장히 인상이 깊었고요. 근데 실제로 악셀로드가 이런 얘기한 거는 근거가 있죠. 이분이 뭐 아마추어도 아니고 선거 전략가로서 손꼽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사실 뭐 말이 좋아서 선거 전략까지 킹메이커죠. 킹메이커였죠. 킹메이커예요. 네. 그래서 이분은 여러 가지 그 여론조사를 다 이제 체크하고 다 분석하고 이제 그런 결과 카말라 해리스가 기세는 좋지만 안심할 건 아니다. 특히나 이제 이분의 포인트는 역시 그 스윙 스테이트. 결국 미국 대통령 선거는 스윙 스테이트에서 결정나기 때문에 파퓰러 보트에서는 그러니까 전체 국민의 득표수에서는 카말라 해리스가 앞설 가능성이 그렇겠죠. 높은데 캘리포니아를 비롯해서. 캘리포니아나 뉴욕이나 대형주들 또 요즘 그렇죠. 그런 주들이 대부분 다 이제 민주당 초강세로 돌아섰기 때문에 그런 데서 몰표가 나오는 그런 상황이어서 파퓰러 보트에서는 카말라가 이길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나 이제 미국은 아시다시피 간접 선거잖아요. 그렇죠. 대의원들 수에 의해서 대통령이 결정되기 때문에 파퓰러 보트 이기고도 대의원 수에서 질 수 있다. 그렇죠.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상당히 사실 뭐 생각합니다. 지금 화면에도 좀 나오고 있는데 그 전국 지지율은 카말라 해리스가 조금 높아요. 높은데 3% 정도. 한 2.8? 2.7% 포인트. 오차범위죠. 오차범위죠. 높은데 스윙 스테이트로 가면 굉장히 좀 미묘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방금 스윙 스테이트라고 얘기를 했는데 선벨트 러스트벨트에서 이제 7개 주 정도가 맞아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실제로 그 경합주만 놓고 보면은 트럼프가 앞서고 있는 주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평균을 낸 건데 Real Clear Politics에서 이제 평균 최근에 나온 각종 여론조사 평균을 냈는데 위스콘신은 해리스가 1포인트 앞서고 있고요. 근데 펜실베니아 트럼프가 0.2포인트, 미시간주에서는 해리스가 2포인트 앞서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주 선벨트 주들은 다 트럼프가 앞서고 있습니다. 애리조나, 네바다,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에서는 트럼프가 0.2에서 1.2포인트 사이로 이렇게 정말. 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박빙 승부가 펼쳐질 것 정말 같아요. 얼음판 하나 놓고 지금 예, 하는 그렇죠. 거예요. 그 예. 이제 지금 그 원영석 기자가 말씀하신 그 여론조사도 있고 제가 지금 갖고 온 건 이건 이제 평균 낸 거예요. 평균된 예, 예. 거고요. 저는 이제 텔레그래프지가 텔레그래프. 최근에 발표한 걸 보면 재미난 건 위스콘신은 말씀하신 대로 카멜라 해리스가 앞서가는데 여기 텔레그래프는 4%나 앞서는 것으로 48%대 44%로 4%나 앞서는 것으로 나왔고 펜실베니아는 역시 카멜라 해리스가 앞서는 것으로 나왔어요. 네. 46대 44, 2% 차이. 그리고 미시간은 트럼프 후보가 앞서는 거 45%대 44%, 1% 차이. 예. 그리고 애리조나 44대 43으로 트럼프가 앞서는 것으로. 그래서 텔레그래프는 좀 4대 스윙 스테이시 2대 2로 두 후보가 네. 두 개씩 지금 갖고 있고 조지아는 46대 46 동률이에요. 야. 그래서 조지아가 지난번에도 굉장히 네. 박빙이었잖아요. 조지아가 원래 보수적인 남부잖아요. 그렇죠. 보수적이었다가 남부죠. 네. 어느 순간부터 이제 그 민주당 지지 성향이 많아지면서 네. 이제 스윙 스테이시 됐는데 이번에 많은 정치 전문가들이 그러더라고요. 펜실베니아도 중요하지만 트럼프가 승리하려면 조지아를 반드시 가져가야 된다. 조지아를 놓치고 트럼프가 이길 가능성이 너무나 희박하다는 얘기인데 예. 또 하나 이제 네바다 같은 경우 43대 41로 트럼프가 1% 앞서고요. 네. 근데 재미난 거는 뭐냐면 그 캘리포니아주는 뭐 아시다시피 블루 스테이트의 아주 상징적인 네. 주인데 그렇죠. 뭐 성지라 그러잖아요. 그이 대의원 수가 가장 많은 주고. 근데 재미난 건 만약에 트럼프가 캘리포니아를 가져간다면 스윙 스테이트를 다 줘도 미국 대통령이 될 수 그런 있다. 계산이 또 나오나요? 그런 계산까지 나와요. 근데 그만큼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공화당 입장에서는 캘리포니아 하나만 먹어도 지금 스윙 스테이트 다 내줘도 캘리포니아만 먹으면 그러니까 대통령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그만큼 예.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참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 유권자이자 기자로서 아쉬운 건 이렇게 많은 대의원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는 너무나 일방적인 주기 예. 때문에 블루 스테이트이기 때문에 선거판에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는 어느 정치인도 관심이 없어요. 예. 민주당은 자기들이 이길 거니까 관심이 없고 공화당은 질 거니까 그렇죠. 관심이 없고 예. 그래서 캘리포니아가 이 많은 대의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찬밥 신세라는 건 개인적으로 너무 좀 아쉽지 않나. 네. 그 사실 네. 뭐 방금 이제 그 스윙 보트 스테이트라 그러죠. 그 말씀을 하셨는데 조지아만큼이나 사실은 공화당 입장에서는 애리조나도 굉장히 중요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색깔이 좀 바뀌는 것 예, 같아요. 애리조나도 줄곧 빨간 데였다가 그랬었죠. 어느 언젠가부터 이렇게 아슬해지고 2016년 때도 트럼프가 좀 신승을 거뒀고요. 근데 네. 2020년에 결국에 그렇죠. 바이든이 이제 가져갔습니다. 근데 애리조나가 제가 볼 땐 그래요. 그 바이든하고 지지율에서는 트럼프가 확실하게 앞서고 있는 모습이 느껴졌습니다. 애리조나에서도 거의 뭐 어떤 조사에서는 두 자릿수 가까이. 그리고 네바다주 같은 경우에도 원래 파란 지역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바이든 그래서 이제 바이든 위기론이 네바다에서 나타난 것 같아요. 그때 트럼프가 두 자릿수 가깝게 앞선 걸로 나오는데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그 바이든일 때는 사람들이 찍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민주당원들 중에서도 열정을 갖고 이렇게 그러니까 마지못해 찍는 어떻게 보면 근데 카말라 해리스가 이제 이렇게 그 카드가 바뀌면서 여성표들이 이렇게 잔뜩 좀 더 그 의욕적으로 찍어줘야겠다. 그래서 이렇게 좀 박빙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고 애리조나도 사실 트럼프가 떼놓은 당선 아니냐 올해는 그랬는데 다시 이렇게 좀 사실 아슬아슬해지는 그런 모양새 같아요. 사실 이 말씀도 좀 동의를 하는 게 아까 엑슬로드 엑슬로드. 그가 얘기를 했던 게 사실은 정리를 해보면 일희일비하면 안 된다 민주당은. 그렇죠. 네. 근데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 지금 펜실베니아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아직 펜실베니아는 그렇죠. 무조건 따내야 네. 되는 주인데. 근데 펜실베니아가 생각보다 굉장히 박빙이에요. 네. 뭐 어떤 여론조사는 트럼프가 앞선다, 어떤 여론조사는 해리스가 앞선다 이렇게 차이는 있지만 어느 후보가 앞서든 1% 아니면 2% 정도 차이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펜실베니아는 오차범위 내기 때문에 그날 또 이제 우편 투표 누가 더 투표 많이 하는지 결국 제가 볼 때는 스윙 스테이트라는 게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어떨 땐 민주당 찍고 어떨 땐 공화당 찍는 게 아니라 민주당 찍는 사람, 공화당 찍는 사람 정해져 있는데 그 수가 엇비슷한 그런 주가 스윙 스테이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펜실베니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민주당 지지자들이 더 많이 투표하느냐, 공화당 지지자들이 더 많이 투표하느냐 이 싸움인데 그게 이 한 석 달 정도 남은 지금 이 시점에서 석 달도 채 안 남았죠. 지금 이 시점에서 누가 더 효과적인 선거 캠페인을 할지 그리고 악재가 덜 일어날지 이런 부분이 관건이 될 것 같고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텔레그래프지 조사를 제가 특별히 갖고 온 이유가 있는데 대부분의 그 스윙 스테이시 차이가 1% 2% 포인트 차이 정도밖에 안 나요. 근데 네.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가 있잖아요. 네, 저기 무소속. 맨 밑에 나오네요. 예, 저기 5%. 항상 이분이 지금 있는지도 몰랐어요. 네. 너무 꾸준히 너무 한 줄 근데, 줄이고. 근데 이분을 무시하면 안 되는 게 네. 이분이 그 주요 스윙 스테이트에서 적게는 2%에서 많게는 6%까지 받고 맞네요.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애리조나에서는 한 5% 받고 있고 그 네바다에서 6%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 뭐 네바다에서? 네바다에서 그리고 펜실베니아도 4%가 나오고 그러니까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받는 표가 만약에 어느 다른 후보에게 간다 그러면 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표가 향배를 가를 수 있다는 예. 거죠. 그래서 예전에 빌 클린턴과 로스페로. 로스페로. 그다음에 조지 H.W. 부시. 예, 예, 그 셋이 붙었죠. 예. 로스페로와 비슷한 느낌도 있다. 지금 어찌됐건 그래서 로버트 빌 케네디 클린턴이 주니어가 됐잖아요. 로스페로 때문에. 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지금 완주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보도에서는 뭐 카멜라 해리스에게 제안을 했다고 그러죠. 예, 자기가 물러나는 봤어요. 예. 대신에 뭐 자기와 딜을 해주면 자기가 너를 지지한다고 얘기하고 물러나겠다. 근데 예. 카멜라 해리스가 그걸 거부했다고 그래요. 아마 제 사퇴한 걸로 생각에는 알고 있어요. 예. 네, 카멜라 해리스 쪽에서는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계속 있어주는 게 자기한테 맞다. 도움이 된다. 아마 그런 생각을 하지 않나. 그런 느낌이 그렇게 있어요. 계산했기 때문에 네. 아마 그런 그게 것 같아요. 아니었으면 받아들였을 텐데 딜을 안 받아들였다는 건 3자로 가는 게 유리하다. 왜냐하면은 카말라 해리스가 싫다고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를 찍겠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예. 그건 있어요. 트럼프 그 백신 의무화 의무라기보다는 어쨌든 그 작전명 오퍼레이션 와프 스피드로 백신을 7, 8개월 만에 만들었잖아요. 네. 근데 공화당 진영에서 백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단 말이죠. 근데 이들 중에는 일부가 좀 있어요.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그걸 찍겠다고. 근데 제가 볼 때 케네디 주니어가 계산을 해보는 것 같아요. 트럼프 쪽에도 이렇게 그렇죠. 만나고 있다고 그랬고, 뭐 당연히 만날 겁니다. 카말라 쪽에도 만나고 있다고 했는데 어제 나온 뉴스가 이제 그 카말라 지지 안 하기로 안 하기로 했는데 이제 트럼프 진영에서는 얼마 전에 나왔잖아요. 그 저격 당한 네. 다다음 날에 트럼프가 저기 통화를 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백신에 어느 정도 그 백신 반대하는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에 어느 정도 동의한다는 듯한 좀 그러니까 나를 좀 지지 좀 해줘 이 사실 인상을 줬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지지율이나 이런 거를 네. 보면 네. 너무 이제 여기서 저기서 많이 나오니까요. 네. 지금 저걸 보시면 이것도 준비가 돼 그렇죠. 있는 건데, 준비가 돼 있죠. 네, 8월 14일부터 16일이죠. 네. 이 유고브와 유고브. CBS 예. 뉴스부터 시작해서 박빙. 저기 8월 6일, 16일. 네, 지금 보면 네, 다 박빙이에요. 뭐 플러스 2%, 3%, 뭐 많으면 6%. 네, 그렇죠. 별로 차이가 안 나는 상황인 네.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난주에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기자회견을 이제 그 벤민스터에서 했는데 트럼프가 갑작스럽게. 근데 이제 기자 후회하냐고. 바이든하고 6월에 토론한 거를 차라리 9월에 10월에 했으면은 후보 안 바뀌어서 앞섰을 텐데 지금 뭐 지지율이 약간 밀리고 있는 양상 보이니까 그런 질문도 사실 받더라고요. 그건 맞아요. 예, 네, 그렇게 근데- 됐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근데 그 토론 제안을 민주당 쪽에서 했잖아요. 민주당에서 공화당이 해가지고 바로 아니었어요. 오케이 한 그래서 거죠. 저는 그때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던 기억이 맞아요. 나는데 했어요. 민주당 쪽이 붙여보고 음. 안 되다 싶으면 시간적 여유가 최소한의 그 후보를 교체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벌기 위해서 네. 미리 한 거 아닌가. 제가 볼 때는 그런 어떤 선거 전략적인 측면만 놓고 보면 트럼프 후보가 그건 실수한 거다. 받아들이지 않았어야 된다. 저도 그렇게 근데 봅니다. 그렇죠. 근데 트럼프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던 게 맨날 너 왜 토론 안 해 하다가 이제 하자 하니까 안 받아들일 수 없는데 결과적으로 한번 봐야죠. 11월 때 만약에 카말라가 이기면은 그게 이제 신의 한 수가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볼 수 있겠습니다. 받아들여도 6월보다는 한두 달 더 있다 맞아요. 하자 이런 식으로 예, 해서 예. 좀 설득을 해서 예. 조금이라도 늦춰서 네. 했어야 되는데 어찌됐건 지금 뭐 그것이, 보면 예, 뭐 사실 있었던 것 같아요.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입장에서는 급할 게 없죠. 일단은 그 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떻게 하다 보니 이제 좀 빨리 따라가야 되는 양상. 저는 그게 한 가지 하고 싶은 얘기가 지금 뭐 CBS, 유고브, 뭐 CNN 다 여기저기서 다 나와요. 텔레그래프도 네. 나오고. 아 박스뉴스에서 좀 여론조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팍스뉴스 여론조사는 항상 민주당 쪽이 유리하게 나오더라고요. 의외로. 예, 팍스뉴스에서는 카말라가 줄곧 앞서고 있고 바이든도 심지어 바이든도 가장 최근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앞서고 있는 걸로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네. 팍스뉴스에서는. 근데 이제 저는 9월 10일 그래서 이제 전당대회 끝나고 9월 10일에 둘이 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ABC 토론 때 이제 많은 사람들 그런 그 누굴 찍을까 아직도 이제 홀드아웃 하는 분들이 몇몇 계실 거예요. 그분들 특히 이제 경합주에 계신 분들 거기에 이제 많은 이 승부의 향방이 갈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야, 근데 지난번처럼. 예. 9월 10일 양상은 어떻게 전개될 것 같으세요? 참 뭐 예측하기는 쉽진 네. 않겠지만. 근데 저 생각은 좀 그래요. 미국이 워낙에 양당제가 확고하기 때문에 그 민주당 아니면 공화당이고 공화당 아니면 민주당이기 때문에
이게 저는 좀 다른 나라들과는 미국은 좀 그런 면에서 차이가 있다고 봐요. 다당제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원영석 기자 말씀대로 아 정말 이번에 누구 찍을지 모르겠다. 아, 저 A 후보를 찍을까 B 후보를 찍을까 이럴 수가 있는데 미국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너무나 그 민주당 아니면 공화당, 공화당 아니면 민주당이기 때문에 그 자라나면서 또 부모적인 환경 문제, 뭐 또 지역적인 문제 여러 가지가 때문에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공화당 아니면 민주당으로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면이 있다고 본다면 저는 9월 10일 토론에서 큰 변수가 없다면 달라질 건 없지 않은가. 그러니까 조 바이든 같은 경우 문제가 됐던 건 저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토론을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건강에 심각한 네. 문제가 있었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건 사실이지만 81살 먹은 분이 건강한 분도 많은데 정정한 분도 많은데 조 바이든은 그러지 못했고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 그날 토론하기 위해서 걸어 나오는 순간에 걸음걸이 보면서 약했어요. 저는 이미 네. 오 마이 갓 저는 속으로 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토론을 들을 필요도 없었고 네. 걷는 그 모습을 걸음걸이를 보면서 저 야. 사람은 더 이상 활동할 수 없는 사실 그 그날 정도라고 생각을 저희 했어요. 라디오 네. 코리아가 대선 특별 방송을 하지 네. 않았습니까? 그 이제 그때 뭐 두 분 기자님도 계셨고 네. 저도 이제 밖에서 이제 서포트를 하고 그렇죠. 있었는데 그 광경을 봤을 때 저희 모두가 어. 광고 시간에 그 얘기를 했죠. 아 네. 이거는 바이든 네. 대통령이 졌다. 예, 예. 네, 아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같다라는 예. 얘기를 저희가 이제 와서 하는 맞아요. 거예요. 네, 그 당시에는 맞아요. 뭐 그렇죠. 혹시나 몰라서 예. 그 얘기를 안 했으나. 저는 지금 예상하자면 9월 10일 같은 경우는 카말라 해리스와 도널드 트럼프 두 사람이 결국 각자 자기 주장을 할 거란 말이에요. 밀리지 않고 할 거고 서로가 서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기 때문에 네. 너 뻔한 거로 보고 다만 이제 포인트가 있다면 조 바이든과 대결이었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상대적으로 파워풀하게 보였고 네. 젊어 보였는데 이제는 정말 59, 60도 아직 안 된 카말라 해리스와 맞붙기 때문에 젊다는 인상은 확실히 카말라 해리스가 가져갈 거고요. 그 최근에 트럼프 전 대통령 영상을 저도 이렇게 몇 개 봤는데 보면 굉장히 나이 들어 보이는 느낌이 강하게 들어요. 그랬었어요? 네. 그 걷는데도 좀 힘들어 보이고 최근에 보면 랠리를 많이 안 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네. 그래서 그 기자회견을 많이 하지만 랠리는 안 하고 있어요. 그런 것도 물론 총 맞고 했으니까 좀 그런 것도 있긴 하겠지만 보안상의 문제도 있긴 하겠지만 어찌됐건 트럼프 전 대통령도 좀 기력이 딸린다는 느낌도. 네. 근데 카- 확실히 자, 이거는 말씀하시죠. 카말라 해리스가 근데 이제 하나 문제가 거의 한 달 가까이 기자회견하고 인터뷰를 지금 안 하고 그렇죠. 있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카말라 해리스가 너무 거기 약하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지난주에 갑작스럽게 기자회견 연 것도 나는 그렇죠. 이거 언제든지 너네들하고 가능하다. 얘기하지 않느냐. 근데 지금 카말라 해리스는 그게 불가능하다. 텔레프롬터 없이는 그 말을 못 꺼내는 그런 후보다. 그래서 그 해리스 캠프에서도 말을 자제시키고 그리고 기자들하고 접촉을 최대한으로 이렇게 막고 있고 그런 모습들이 계속 지금 그게 카말라 해리스의 약점이고 사실 카말라 해리스를 오랫동안 지켜보신 분들도 그게 최대 약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9월 10일에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일지가 그건 중요한 관건인 것 포인트예요. 같아요. 사실은 저도 그런 걸 느끼는 게 정치인들은 어찌됐건 보여지는 이미지가 있고 네. 실제 모습이 있는데 그 갭이 적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 네. 사람들이 보통 이제 서민 친화형이고 그렇죠. 굉장히 인기가 많은 정치인들입니다. 뭐 한국으로 치면 뭐 노무현 대통령 같은 분이 네. 굉장히 뭐 말도 잘하고 그 서민적이었죠. 그런 분인데 서민적이기도 하고 왜냐하면 그 갭이 별로 없기 네. 때문에. 근데 카말라 해리스는 제가 봐도 갭이 굉장히 큰 인물이다. 네. 네. 보여지는 이미지. 더군다나 조 바이든 대통령의 극적인 퇴장 이후로 모든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의 또 트럼프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네. 나갔기 때문에 본인이 그렇게 연출한 것도 있지만 본인이 연출한 것 이상으로 지금 엄청난 기대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실제 본인 모습과 상당히 갭이 지금 벌어졌다고 저도 보고 그래서 그게 하나 이제 카말라 해리스 입장에서는 관건이 될 수 있는데 이번 토론에서 얼마나 그런 본인의 실제 모습과 네. 보여지는 모습에 갭 차이를 얼마나 갭 차이를 줄일 줄일 수 거나. 있느냐 네. 또는 덜 사람들이 좀 그런 걸 덜 느끼게 좀 포장할 수 있느냐 예. 이런 사실 부분이 뭐 관건이 첫 번째 주제에서 저희가 저 사진을 봤는데 네. 저는 이 사진이 굉장히 인상 깊었던 건 아까 나이 얘기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확실히 이 뒷모습하고. 옷을 두 명 이게 조 바이든 대통령과 예.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인데 와 근데 이게 지금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도 60이잖아요, 59. 그죠? 네, 아, 59. 거의 60세 바이든 대통령이랑 비교를 해보면 네. 얼마나 젊고 늙었는지가 확연히 드러나는 사진인데 예.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는 또 그 9월 10일 날 이런 부분도 좀 부각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되는 갖게 돼요. 장면이네요.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포토제닉하죠. 78이기 때문에 확실히 둘이 붙으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나이 들어 보일 텐데 아마 그 점을 많이 공략하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예. 자, 뭐 9월 10일 네. 또 이제 저희 라디오 코리아도 네. 이제 9월 10일 또 날 하죠. 저희 네. 그 전 대선 네. 이제 저희 토론회 이제 생중계되는 모습을 네. 저희가 또 방송을 하게 되지 하게 않습니까? 되죠. 그날 또 두 분 기자들과 네. 함께 하실 텐데 네. 그때 또 같이 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이제 다음 소식입니다. 요즘 이거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인데요. 이 뉴저지주 포트리 경찰 총격 사망 빅토리아 리 경찰 예. 바디캠 공개. 네. 자, 안타까운 지난달 28일 맞아요. 이 원영석 기자님 말씀대로 참 안타까운 네, 안타까운 사건이었죠. 이 뉴저지주 포트리에서 한인 빅토리아 리 씨가 경찰 총격에 숨진 안타까운 사건, 그리고 경찰의 과잉 대응 논란이 일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그 뉴저지주 검사장실에서 이 911 신고 녹취록 2개 하고 각 각도에서 찍었던 바디캠을 바디캠. 공개를 했거든요. 911 신고 전화는 누가 했냐면 이제 빅토리아 리 씨의 오빠가 했고요. 빅토리아 리 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라고 신고를 했고, 이때 911 신고 전화 대응 요원은 이 구급차와 더불어서 경찰이 함께 출동을 할 거다. 왜냐하면 이 경찰이 그 구급대원들을 보호를 해야 된다. 네. 뭐 이런 명목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911 전화 녹음본에서는 이 빅토리아 리 씨의 오빠가 리 씨는 흉기를 들고 있다라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자, 저희 영상 네, 일단 한번 볼까요? 보면서 예. 얘기를 네. 해보시죠. 논란의 영상. 네, 여기가 지금 아파트죠. 네, 그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실내 그 네. 복도입니다. 네, 지금 경찰들이 네. 진입하는 장면이고요. 그렇죠. 경찰관- 경찰들의 지금 보디캠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죠. 자, 지금 오빠죠. 네, 이분이 빅토리아 리 씨 오빠고요. 오빠입니다. 경찰이 여러 명 갔죠. 네. 영어로 지금 설명하고 있죠. 네, 지금 뭐 누가 지금 네. 멘탈 헬스 네. 문제가 있는 거냐라고 정신- 묻고 있는 겁니다. 경찰의 목소리입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경찰이 사전에 신고 전화를 받고 출동을 해가지고 이제 오빠에게 상황이 어떤지 지금 네. 물어보는 장면인데, 지금 나오죠? 저게 지금 보이는 게 뒤에 보이는 게 빅토리아이죠. 네, 지금 보시면 좀 상황 설명을 해드리면 네. 지금 오빠가 경찰과 얘기를 하다가 네. 문이 열렸고요. 열렸고요. 지금 모자이크 처리가 돼 있는 분이 어머니. 빅토리아 어머니죠. 리 씨. 앞에 지금 어머니가 있고 개, 개를 안고 개를 있는, 안고 계신 분이 어머니고 그- 반려견이고 그 뒤에 이제 네.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네. 이제 빅토리아. 자, 지금 한번 보시죠. 이제 나옵니다. 그러면서 문을 닫았어요. 네. 네. 빅토리아가 문을 닫았습니다. 예. 근데 자, 이 다음에 이제 상황 설명을 이제 오빠가 하고 있고 네. 어떻게 됐는지. 네, 지금 약간 욕소리 섞인 욕소리 섞인 네. 지금 얘기가 나오죠. 소리치는 그 그게 빅토리아 목소리. 네, 네, 빅토리아 맞습니다.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갑자기 경찰들이 들이닥치니까 화가 난 것 같아요. 빅토리아. 지금 이제 문을 열라고 네. 경찰이 얘기하고 있고요. 양용시 때하고 너무 좀 거의 많이 비슷해요. 네. 흡사해요. 흡사하죠. 지금 경찰들이 엄청 많이 왔습니다. 지금 네. 삐삐 계속 나오는 네. 이유는 안에서 지금 계속 욕설이 나오고 있어서 그런 거고요. 근데 오빠가 저 상황에서 아무런 역할을 못 하고 자, 있어요. 이제 칼로 찌를 거다 뭐 이런 네. 얘기도 나오고요. 네. 그러니까 경찰이 우리는 너한테 총 쏘기 싫다. 네. 그러니까 말 들어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We don't wanna shoot you라고 미동원어 그랬어요. 슈슈. 네. 이 말은 또 뒤집어 얘기하면 쏠 수도 쏠 수도 있다는 있다는 얘기라고 그렇죠. 할 네네. 텐데. 아니 미국은 정확하게- 경찰 부르면은 언제 어느 그렇죠. 상황에서든 총을 쓸 수 있는 자, 상황이 이제 계속 나올 문을 수 열라. 있다. 그렇게 네. 봐야 돼요. 예. 경찰이 얼핏 봐도 한 10명 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그 정도 굉장히 되는 많이 것 왔습니다. 같은데요.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지금 긴급 이제 문을 부수고 들어가죠. 방패를 들고 경찰이. 자, 혹시나 모를 지금 이게 상황이 되기 위해서 처음에 신고한 게 오빠였나요? 예, 이게 오빠가 오빠였죠. 신고를 했죠. 네. 자, 이제 문을 부시고 들어갑니다. 아이고 이때 이제 지금 문제가 저 청바지 자, 벌써 쏴버렸어요. 참 안타까운 그러니까 장면인데. 문 열고 열자마자 쏜 거네요, 열자마자 거의. 뭐 대화할 틈도 예. 없이 그냥 쏴버렸어요. 자, 다시 한번 보시죠. 저 어머니예요, 자. 저 청바지 입은 분이. 자, 이거 보시죠. 네. 지금 빅토리아 리 씨가 손을 막고 오른손에 있죠. 예. 큰 생수통을 들고 들고 있는 있어요. 장면입니다. 그리고 지금 왼팔을 빅토리아 리 씨의 어머니가 어머니가 잡고 있는 잡고 모습이고요. 있어요. 자, 이제 보시죠. 근데 빅토리아 근데 씨가 지금- 한 발짝 정도 앞으로 나간 것 같은데. 아 저기 바로- 물병에 저기 물에서 물이 흘러나오고 있는 거 보면 저거 들고서 공격할 네. 것 같아가지고 총을 쏜 지금 거죠. 보시면은 계속 그 경찰이 그랬어요. Drop the knife, drop 네, the knife. drop the knife. 그러니까 칼 내려놓으라고 칼을 들고 있었는지. 근데
경찰이 와서 계속 문이 닫혀 있었고 지금 문 열자마자 쐈는데 칼이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경찰이? 제가 저도 그 얘기가 그 그쪽에 얘기예요. 좀 이해가 네. 안 가요. 확신을 거의 칼이 있는 것처럼 확신을 하는 것 같은데 경찰이. 근데 아까 이해가요? 그 정지 화면 보면은 밑에 뭐가 떨어져 있었는데 그게 휴대폰이었어요? 아니면 칼이었어요? 칼이었습니까? 정확하진 않은 것 그거는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포렌지 지금 이제는 그 총을 맞고 쓰러져 있는 빅토리아를 어머니가 네. 지금 지혈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직물 계속 이렇게 예. 나오고 있고. 예. 경찰도 들어와서 이제 퍽퍽 예. 네, 경찰이 당황했습니다. 지금, 경찰도 퍽. 퍽. 아마 피를 많이 흘리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경찰도 놀래서 네, 좀 다소 선정적인 장면일 수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이거를 일단- 계속 틀어놓고 있는 것은 이 상황 그 당시의 상황이 어땠는지를 그렇죠. 정확하게 네.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틀어드리는 겁니다. 거의 열자마자 1초, 2초 안에 네, 총을 쏜 그렇죠. 것 같아요. 단 한 방을 쏜 건데 네. 네, 저렇게 돼버렸어요. 지금 의료 지금 구급 응급 조치를 하고 있는 하고 모습이고요. 있죠. CPR 하고 있고 뭐 그런 네. 거 같죠. 그 처음에 기사로 접할 때는 그 물통으로 위협을 했다고 그랬는데 근데 그런 그런 모습은 것도 저- 아니에요. 예, 예. 못 봤어요. 들고만 있는 거였지 예. 위협했다고. 아니 그리고 저 많은 경찰들이 있는데 물통이 무슨 위협이 되겠습니까? 사실은 네. 그건 말이 안 되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 이 장면 너무 제가 안타까워요. 이제 준비를 하면서 좀 느꼈던 것은 예. 사실 지금 저희가 이 영상을 보여드렸지만 굉장히 짧은 시간에 짧은 시간에 일어난 일어났고 맞아요. 그리고 경찰이 대응하는 데까지 33초 그러니까 문이 열리고 총을 쏘는 데까지 정말 불과 수십 초에 불과했다. 지금 계속해서 오픈 더 도어를 근데 하는데 상황도 안 지켜보고 바로 쏘는 게 좀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저거는 좀 문제가 상당히 자 이게 휴대폰이 떨어졌고 자 밑에. 방금 저거 말씀하신 휴대폰이죠. 부분 예. 저거 보면 휴대폰이네요. 예, 지금 휴대폰 그리고 떨어졌어요. 다시 예. 정확하게 보시면 지금 생수병. 네 오른손에 생수병 아마 저렇게 들고 있는 거 보니까 빈통인 것 같아요. 근데 저게 물이 들어 있습니다. 네, 지금 약간은 저기- 들어있겠지만 왼쪽에 지금 저기 빅토리아 양이 이렇게 밑으로 보고 네. 있는 게 저게 이제 칼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저 지금 아, 손에. 근데 그거를 지금 엄마가 이게 막고 있는 건가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도 지금 정확하게 포렌직이 된 상황이 네. 아니고요. 근데 저거는 어떻게 보면 엄마가 자기가 있는 위치에서 가까이 있는 팔을 그냥 잡은 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맞아요. 경찰이 저렇게 들어닥치기 예. 때문에 위험하다고 판단해서 일단 가만히 있어라 하는 차원에서 저렇게 잡은 걸 수도 있지 않나 그런 네. 생각이 좀 듭니다. 녹취록에 보면은 이 경찰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뭐 drop the knife 네, 계속 칼 네, 내려놔 그- 하다가 이제 총을 쏘고 나서 야 칼 어디 있어라는 장면이 그 장면이 나오거든요. 나와요. 근데 저거는 저희도 저게 칼을 들고 있다라고 얘기를 단정 못 지을 수가 합니다. 없는 거죠. 아니, 단정도 예. 아니지만 저거는 분명히 어머니가 네. 저 상황을 딸이니까 앞에 예. 경찰이 대치하고 있고 하지마 해서 말리는 장면일 수 네.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경찰들이 나이프 얘기 자꾸만 하는 이유는 경찰들도 저게 어찌됐건 자기들의 임무고 업무잖아요. 네. 근데 총을 쐈을 때는 총을 쐈을 만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칼이라도 있어야지 자기들이 총을 쏜 것에 대한 어떤 정당성이 그게 있겠죠. 입증이 되는 예. 거고요. 칼이 없다 그러면 저 상황에서는 정당성을 주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징계받을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죠. 처벌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도 다급한 거죠. 칼 어디 있어? 칼 확보해 뭐 이런 건 그렇죠. 그런 의미. 그러니까 정말로 칼을 들고 있는 걸 확실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네. 칼이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로 그 프로토콜이 그런 게 네,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그렇게 프로토콜이 아니 근데 하겠죠. 예. 저는 정말 저 영상을 놓고 봤을 때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 저 방패를 들고 있지 네,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저거는 혹시 모를 총격 위협이나 아니면 정말 공격에 대응하려고 지금 방패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방탄조끼를 분명히 입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테이저건도 갖고 있을 거라고요. 근데 문을 열자마자 얘가 생수통 들고 있는데 무슨 수류탄을 들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 그러니까. 빅토리아 리씨가 근데 저기다 대놓고 바로 권총을 쐈다는 거는 저는 정말 이해하기 힘들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빅토리아 씨와 그 어머니가 같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아마 제가 저 상황에 닥쳤으면 누가 빅토리아고 누가 엄마인지도 모를 것 같아요. 사실은 어머니도 옷 그렇죠. 입은 차림 네. 보면 굉장히 젊어 보이는데 네. 그런데 문 열자마자 원영석 기자 말대로 한 1, 2초 사이에 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잘못했으면 어머니까지 총 맞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럼요. 그러니까 네. 저거는 네.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고 어떻게 저렇게 총을 쏠 수 있는가. 사람이 옆에 딱 저렇게 붙어갖고 잡고 있는데 네. 누가 빅토리아인 줄 알고 또 잘못했으면 어머니까지 맞을 수 있는 상황. 그래서 저건 어떤 식으로 봐도 경찰의 프로토콜에
위배되는 게 위배되는 아니다.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 위협적이지가 영상을 볼 때. 않았어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또 문 열리자마자 이렇게 네. 위협적이라는 느낌을 전혀 못 받았거든요. 이 장면을 보면은 물론 그때 이제 양용 씨하고 자꾸 비교해서 그런데 양용 씨도 이렇게 한 손은 이렇게 위로 들고 칼이 한쪽에 있었죠. 그런데 칼이 있어가지고 뭐 정당방위네 아니네 그 논란이 있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 칼을 들고 있는 모습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이 영상만 놓고 볼 때 그리고 물을 이렇게 뭐 위협했다고 처음에는 기사로는 그렇게 읽었는데 위협적인 모습도 아니었고요. 한번 지금 보시죠. 저거 어떻게 위협이 돼요? 아, 이 물통을 흔들었는데 이때 아니. 이제 경찰이 쏘게 되는 건데 이게 뭐가 위협적인 겁니까? 저런 도대체? 물통은 물이 가득 담겨 있다 그러면 예. 건장한 남성도 무거워서 한 손으로 이렇게 못하죠. 그렇죠. 예, 못하죠. 휘두를 수 없는 네. 거고요. 더군다나 저 여성 그 누굽니까? 빅토리아 빅토리아 씨 리. 같은 경우가 한 손은 엄마한테 팔이 잡혔잖아요 지금. 한 손 갖고 저거를 휘두를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그리고 그런 총 쏘는 면에서도 각도도 보면 굉장히 위험한 각도입니다. 아니 사실 저게 총은 뭐 쏘면 이게 한 사람이 겹쳐 있을 때 네. 뚫고 들어가서 뒤에 그렇죠. 있는 사람도 네, 맞을 수 맞을 수가 있단 있죠. 말이에요. 맞을 그러면 수가 있죠. 어머니도 지금 총상을 입을 수 있는 저거는 상황이었어요. 전혀 그 어머니에 대한 배려도 없었던 거고요. 그렇죠. 굉장히 위험한. 아니 그리고 그러니까 둘 중에 한 명만 문제가 있다는 걸 경찰이 알 텐데 둘 다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건 알 텐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마구 총을 쏜다는 건 정말 충격적인. 사실 영상이라고 그리고 보여집니다. 경찰이 총을 뭐 사실 경찰도 총을 몇 번이나 쏴 보겠냐마는 근데 경찰은 항상 이제 총격을 준비를 할 거 아닙니까? 훈련을 트레이닝을 받을 거란 말이에요. 트레이닝을 그렇게 근데 받겠죠. 지금 총을 쏘는 각도를 보면 왜 굳이 죽을 수도 있는 부분에 총을 쏴야 되는가? 그 총기를 갖고 있어서 뭐 경찰들한테 막 기관총이나 뭐 AR-15 뭐 그런 걸로 뭐 난사를 한다 모르겠으나 칼을 들고 있다고 하더라도 뭐 솔직히 얘기하고 뭐 예, 제가 이거는 말문이 막히는데 네, 근데 이게 경찰들 진짜 다리에 저기 쏴도 되지. 이러니까 아까 경찰 우리가 위험에 처음에 항상 부르는 게 이제 경찰이잖아요. 네. 다른 데 네. 뭐 부를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경찰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데 이런 이슈들 때문에 경찰 과잉 진압 논란이 네, 항상 맞아요. 나오는 것 같습니다. 나오는 이런 상황에서 특히 근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한인 가정이나 아시안 가정에는 집안에 총기가 없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좀 어느 정도 경찰들이 유도리 있게 좀 판단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상황에서 열자마자 그것도 몇 초 만에 이렇게 총 쏘고 이러는 건 제가 볼 땐 전혀 위협적이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옆에 있던 사람이 더 오히려 총을 맞을 수도 있는 예. 상황에서 저런 거 정말 문제가 있고요. 근데 아까 그 이완 기자가 의문을 제기한 부분은 저 같은 경우 그 경찰이 그런 대답을 했던 게 기억이 나요. 정확히 누구였는지 기억이 안 나지만 경찰들이 왜 항상 얼굴이나 가슴이나 그래서 네. 그 총을 맞으면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식으로 총을 쏘느냐. 팔이나 다리나. 다리 쪽을 그렇죠. 쏴서 그냥 제압만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경찰들 얘기가 뭐냐면 자신들의 프로토콜에 그런 게 있다고 그래요. 그 용의자가 칼이나 총을 들어서 위험하다고 판단될 때 네. 그 완전하게 용의자를 그러니까 경찰이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완전하게 제압해야 되고 그러려면 용의자가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쪽을 쏴야 된다. 네. 왜냐하면 다리 같은 데 잘못 쏘면 맞더라도 치명상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더 화가 나서 덤벼들 수도 있고 네. 그러기 때문에 경찰들이 그렇게 배운다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그 프로토콜이 맞는 건지 이 확실하게 정말 그 위험해서 저 상대방을 죽이지 않으면 경찰은 내가 위험할 수 있겠다 하는 정도가 된다면 정당방위가 되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다리를 맞추는 게 맞지 않나 저도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점에서 프로토콜 자체를 좀 바꿀 필요도 있지 않나 저 네. 그런 생각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이 경찰이 저렇게 여러 명들이 다가와서 하는데 경찰이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그나마 우리보다는 전문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는 건데 지금 저 바디캠 영상을 보면 정말 어설프고 그렇죠. 전문가적인 느낌이 전혀 네. 없어요. 그냥 당황해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고 그냥 누군가가 보이고 막 욕하고 이러니까 당황해서 그냥 총 쏜 거로밖에 안 보이는데 막 후회하지 않았어요? 막 쏘고 나서 그러니까 쏘고 나서 막 왜? 그거예요. 네. 그러니까 총을 쏘고 나서 맞았는데 분명 경찰이었을 네. 거라고요. 네. 경찰이 빡빡 네. 그러고 나서 네. 아야 이거 큰일 났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 쏘고 나서. 당황하는 장면이 그러니까 너무나 어설픈 아마추어 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이 양용 씨 케이스나 이 빅토리아 리 씨 케이스를 보면 좀 집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경찰한테 전화하는 거는
두 번 세 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니에요. 저도 그거 저도, 결론이 이런 것 같아요. 그것. 무조건 경찰을 네, 안 불렀으면 그건, 좋겠고 네, 이런 상황이면은 네, 이런 그 네, 멘탈 헬스 시츄에이션이 되면은 경찰을 부르지 말고 그리고 다른 다른 그러니까 어떤- 정신건강국도 네. 조금 위험하잖아요. 정신건강국이 또 자기네가 감당하기 힘들면 경찰을 경찰 부른단 말이죠. 부르죠. 양혁 씨도 그랬어요. 정신건강국 예. 연락했더니 그쪽에서 그러니까요. 경찰한테 연락했다고. 그거를 그러니까. 몰랐던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저거는 대처를 다른 그러니까 저도 방법이- 그 대안이 있나 그런 다른 대안이 있으면은 진짜 최대한으로 경찰은 부르기가 싫어질 것 같아요. 이런 아니 그리고 상황들이 자꾸 연달아서 저번에 나오니까. 그 오늘 아침에 이제 이 주제를 준비를 하면서 우리 또 얘기를 예. 했었는데 저번에도 흑인 여성 한 명이 그렇죠. 예, 물컵을 들고 물컵 들고 있었나요? 있다가, 예, 예. 그러다가 경찰한테 총을 맞지 무참하게 않았어요. 사살됐죠. 아주. 그걸로 공격당할 수 있다는 게 아니, 그게 경찰의 그들의 논리였죠. 논리 예, 아닙니까? 논리였죠. 컵으로 예, 경찰이 머리에 맞은 들 또는 뇌진탕에 뜨거운 물을 끼얹을 수 있다. 뭐 이런 그런 식으로 논리였는데. 이제 합리화죠 어떻게 네. 보면. 화상 입을 수 있다. 뭐 이런 예. 거는데 같은 한일이라서 분노하는 게 아닙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예, 인간으로서 그리고 이 영상을 보면 아니 사실 그냥 전문가가 아닌 뭐 저희도 뭐 군대를 갔다 오고 하겠지만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 봤을 때 빅토리아 리씨가 저렇게 무참하게 총격을 받았어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영상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면 이런 일은 절대로 총 맞고 죽을 일은 절대로 한국 없었겠죠. 경찰은 저런 식으로 예, 총을 함부로 쏘지는 않으니까. 함부로 못 쏘죠. 그래서 그런 이게 일은 제가 볼 땐 그런 것 같아요. 없었어요. 갓 이민자들이 그런 실수를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위험에 처하면 무조건 그렇죠. 경찰 부르면 그래서 한국식으로 이렇게 근데 대처할 줄 거라고. 근데 한국은 그게 안 일반인들이 그렇죠. 총을 못 갖게 되니까 그렇죠. 경찰도 일반인들이 총이 없다고 확신을 하니까 그렇죠. 그렇게 대처가 가능하고 예. 미국은 누구나 총을 총을 다 갖고 있을 있으니까. 수 있기 때문에 경찰들 입장을 이해해 본다면 뭐 신고한 사람도 총 없다고 하지만 총 있을 줄 어떻게 알아? 이제 이런 생각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깔고서 거죠. 예. 대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바로 쏴버리는. 근데 쏘고 나서 이제 살펴보면 아무것도 없는 이제 아니에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건데요. 아니 근데 왜?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경찰은 웬만하면 부르지 않아야 되겠다. 네, 부르지 말아야 돼요. 그게 굉장히 저도 그렇게 결론 내더라고요. 교훈이 지금 안타까운 교훈인데 아니 정말 이 그런 영상을 만약에 빅토리아 리씨, 고 빅토리아 리씨의 가족이 이걸 영상을 공개를 했으면 제가 이렇게까지 세게 네. 얘기를 못 하는데요. 이거는 검사장실에서 공개를 했고 모든 언론들이 다룬 영상 아닙니까? 네, 네. 그렇다는 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내부 징계를 받겠죠. 뭐 실형을 살건 그러면 그렇게 죽은 하기도 하겠죠. 빅토리아 예. 리씨가 돌아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뭐 하는 참 그러니까 저는 테이저를 썼으면 좋겠는데 근데 자꾸 얘기하는 게 테이저가 효과가 없을 때도 있다는 얘기를 그래요? 하더라고요. 이거 맞아도 계속 맞아도. 움직일 수 아드레날린 넘치면 움직일 수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1차적으로는 그렇죠. 그 총탄보다는 테이저로 테이저.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아. 경찰이 올 그렇죠. 거라면은. 테이저나 아니면 경찰들은 미리 대비하면 되니까 뭐 마스크 쓰고 예를 들어 뭐 최루총을 쏜다든가 최루가스 총을 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상대를 일단 제압한다면 그 다음에는 좀 더 대응하기가 쉬우니까. 사실 뭐 네. 경찰 무기에 보면 예전에 그 뭐 저희 다 현장에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예전에 그 누구죠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망 조지 사건 플로이드. 때 가보면 체류탄이 날아들고 그때 러더 블렛이라고 해서 네, 고무탄. 고무탄. 아니 충분히 제압할 수 있는 권총 말고도 네, 그렇죠. 충분 알겠습니다. 그래 경찰도 위협적이니까 근데 총을 쏴서 사람을 죽이는 건 그러니까요. 저런 상황에서는 살해랑 뭐가 다른 거냐라는 생각이 드는 그러니까 거예요. 파리 목숨처럼 여긴다고 느껴지는 거죠. 경찰이 이런 모습을 볼 때. 그리고 저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은 안티 경찰 정서가 그렇지. 커지는 거예요. 더군다나 옆에 어머니가 계신데 저 경찰은 쏘는 순간에 아마 어머니가 마저도 할 수 없다는 그런 네, 그런 어머니에 대한 배려가 있었다면 저렇게 느낌이에요. 쏠 수 없는 예. 거예요. 그건 참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프로토콜 충격적인 그러니까 영상인 것 프로토콜이 같습니다. 최우선이다. 우리는 일단 사실- 우리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네, 느낌이 들어요. 경찰에 경찰 대한 입장에서. 여론이 안 좋아진다, 네. 안 좋아진다 하는데 안 좋아지게 만드는 네. 당사자들이 누구냐고 봤을 때는 저는 솔직히 그래요. 경찰 예산 삭감하고 치안이 안 좋아진다 다 알겠단 말이죠. 근데 왜 이런 사건들에 대한 예방책은 내놓지 네. 않는 거냐? 그리고 왜 군대 가보면 이제 군장 찬다 그러잖아요. 뭐 수류탄도 달고 뭐 대검도 차고 한단 말입니다. 그럼 경찰도 뭔가를 굉장히 많이 찰 거 아니에요. 그럼 테이저건도 차고 있을 거고 뭐 왜 차고 있는 겁니까? 그리고 그런 가장 위험한 무기를 그냥 이 순간에 항상 그냥 총을 꺼내서 쏜다는 자체가 제일 적응한 거냐 말입니다. 제일 익숙한 거냐고. 그러니까- 그러면 테이저건을 꺼낼 수 있도록 훈련을 받는 거를 해야지. 경찰한테 신고할 때 한 번 더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네. 사건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가지고 그러니까 오히려 경찰이 예. 와서 대응하고 나서 더 큰 비극으로 연결되는 이게 더 큰 사건이잖아요. 그렇게 맞아요. 되는 거기 그 때문에, 정신적인 예. 에피소드보다. 그래서 특히나 집에 어떤 멘탈 프로블럼이 있는 가족이 네. 있는 분들은
어떤 대응을 해야 될지를 한번 깊게 고민을 한번 사실 해보자죠.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좀 하고 싶은 얘기가 누구 잘잘못을 따지자라기보다 사실 저 영상을 놓고 봤을 때 저 빅토리아 리 씨가 한인을 떠나서 저렇게 무참히 살해가 됐어야 했는 살해라고 표현하고 싶네요. 예,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살해죠. 권총 살해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 지금 뭘 경찰한테 반기를 들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런 상황이 자꾸 해서 벌어지고 있어서 이제 이거를 준비를 했고 이거 같은 경우에도 제가 저번에 문화충격 때 말씀을 드렸지만 양용시 사건 다룰 때 철저하게 규명이 돼서 네. 정말 최대한의 처벌이 뭐 처벌을 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철저하게 규명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예. 정적으로 공감하고요. 예. 이 경찰과 관련된 이런 논란이 나오면 경찰을 좀 옹호하고 쉴드를 쳐주는 분들이 많은데 물론 경찰이 그만큼 네. 노고도 심하고 어려운 일을 하는 건 사실이지만 너무 이 경찰들을 옹호해주고 그게 하나의 논리가 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겨도 항상 그런 논리를 가지고 대응을 하는 이제 그런 그 상황이 된다고 볼 때 우리가 이런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우리가 좀 강하게 비판을 함으로써 이런 사건이 덜 벌어지게. 왜냐하면 경찰이 계속 비판을 받게 되면 네. 우리가 이렇게 하면 비판도 받고 처벌도 받겠구나 하는 걸 느끼면 자신들도 좀 조심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옹호해주면 우리가 뭐 좀 문제가 있어도 또 옹호받고 별 문제 없이 네. 흐지부지 될 거야. 네. 이런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게 제일 아쉬워요. 그 보면 이런 사건들이 있으면 경찰들의 자성 내지 반성이 있어야 네. 되는데 그런 모습들이 안 느껴지고 안 있잖아요. 느껴지죠. 예, 그래서 그게 이건 가장 아쉬운 사실 대목인 것 같습니다. 조직 문화를 떠나서 저희 그 방금 두 분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정적으로 공감을 하는 건 아닌 건 아닌 거고 네. 비난받을 거는 비난받아야 되고요. 무조건 옹호할 것이 아니라 잘못된 거를 고쳐서 썩어질 것을 예방을 해야 되는 차원이 아닌가. 이번 빅토리아 리 씨 사건 정말 철저하게 규명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주제였습니다. 네. 아무튼 뭐 법무부 발표한 거 보면 토니 피켄스 주니어라는 경찰이 경찰이요? 빅토리아 리 씨한테 예. 총을 쏜 경찰이고요. 경찰들이 문 부수기 전에 어떻게 대처할지 논의하는 중에 문이 열리니까 다른 경찰들이 이렇게 논의하는 중에 그냥 피켄스가 총을 쏴버렸다. 이게 지금 발표 내용인데 글쎄요 이게 한 명의 그냥 단순한 업무 중에 이탈일지. 그리고 이게 참 그 안타까운 신고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신고하더라도 꼭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경찰 제발 총을 그렇죠. 쓰지 말라고. 총 쓰지 총을 말라고. 쓰지 말아달라. 그리고 예. 지금 상황이 어떤지를 최대한 알려줘야지 예, 맞아요. 경찰도 예. 아이디어를 갖고 대처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경찰이 왔을 때 총을 쏘지 말라라고 얘기해야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네요. 네. 자, 뭐 저희 세 개 주제 가지고 숨가쁘게 달려왔고요. 네. 이상으로 문화충격 이제 7번째 에피소드 마치겠습니다. 벌써 이제 8번째 에피소드로 나아갈 텐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이 8번째 에피소드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